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평생 응원하고 싶은 황금 노후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평생 그렇게 붙잡고 살았던 것들, 사실은 대부분 별거 아니었다는 것을요. 돈도, 체면도, 남의 시선도, 심지어 자식 걱정까지도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70세가 되어서도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스스로 노후를 힘들게 만듭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딱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 인생이 놀라울 만큼 편해집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노후가 지옥이고 어떤 사람은 천국이 됩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문득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아, 인생 정말 별거 없구나.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노후가 힘든 건 돈이 없어서야. 물론 돈이 없으면 힘들지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이 어느 정도 있는데도 여전히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연금도 나오고 통장에 얼마간 모아두었는데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무겁고 잠자리에 들면 불안하고 하루하루가 고단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여쭤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딱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그냥 답답해. 그 답답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내려놓지 못한 것들의 무게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쥐고 살았습니다. 직장에서의 직함, 동네에서의 체면, 자식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부모의 위신, 친구들 사이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경쟁심. 그것들을 꽉 쥐고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입니다. 그런데 60이 넘으면 그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직함은 퇴직과 함께 사라지고 자식은 다 커서 제 살 길을 찾아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 남들 앞에서 내세울 것도 줄어들지요. 그때 두 가지 반응이 나뉩니다. 어떤 분은 이제 홀가분하다. 내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며 주저앉으십니다. 그 차이가 바로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노후가 힘든 진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체면 때문에 평생 힘들게 사신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보다 좋은 차를 타야 했고 자식 결혼식에 하객을 많이 불러야 했고 명절에 자식들 손에 용돈 두둑이 쥐어주어야 했습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친구들 모임에서 밥값은 내가 내야 했고 동창회에서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빠지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통장은 언제나 빠듯했고 마음은 언제나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 걱정을 끝없이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자식이 40이 넘어도 우리 애가 직장은 잘 다니나, 부부 사이는 괜찮나, 손자는 학교 생활을 잘하나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그 걱정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부모도 지치게 하고 자식도 숨막히게 만듭니다. 과거 후회에 붙잡혀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때 그 사업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랑 헤어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땅을 샀어야 했는데,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는 지금 이 순간을 잠식합니다.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걸 사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내가 이렇게 입고 나가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내가 이 나이에 저걸 배우면 비웃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나를 가두어 버립니다.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노후는 더 많이 가지는 시간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7세 김용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30년 넘게 중소기업에서 일하셨습니다. 영업부장으로 퇴직하셨고 퇴직금으로 작은 아파트 하나를 마련하셨습니다.
아내와 둘이 사시고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노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김 어르신은 퇴직 후 2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고 하십니다. 왜였을까요? 김 어르신은 평생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며 사셨습니다. 직장 다닐 때 거래처 사람들과 밥을 먹으면 항상 당신이 계산했습니다. 친구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내가 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지요. 처음에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용수 형은 역시 대범해라고 말해주면 기분이 좋았으니까요.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3천만 원을 보태주었고 딸이 이사할 때 전세 보증금을 도와주었습니다. 손자 돌잔치 때는 당신이 나서서 비용을 다 댔습니다.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하면 괜찮아. 나 아직 여유 있어라고 하셨지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믿으셨으니까요. 그렇게 살다 보니 퇴직 후 2년 만에 퇴직금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와 앉으셨다가 통장 잔액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체면이 상하니까요. 그날 밤 김 어르신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나는 지금껏 남을 위해 살았지.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었구나.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싶어서 밥을 샀고, 자식들에게 능력 있는 아버지로 보이고 싶어서 돈을 줬고, 남들이 뭐라 할까봐 하고 싶은 것도 참았구나. 그런데 지금 이 새벽에 나를 위해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나뿐이구나. 그 깨달음이 김 어르신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친구 모임에서 더 이상 먼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오늘 용수가 왜 이래? 라는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들 돌아가면서 계산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체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그냥 습관이었던 거지요. 아들에게도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더는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기 어렵다. 내 살림은 내가 꾸려야 한다. 처음에는 아들이 당황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돈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 변화가 김 어르신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허무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껏 힘들게 산 게 다 헛거란 말이야?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인생 별거 없다는 말은 삶의 짐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60년을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들을 지나고 보면 대부분 별것 아닌 것들이었다는 뜻입니다. 남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쓴 것, 지금 돌아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 나를 기억이나 할까요? 그때 그 체면을 위해 쓴 돈이 지금 내 통장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욕망이 줄어드는 만큼 커진다. 욕망이라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 칭찬받고 싶은 욕망, 남들보다 나아 보이고 싶은 욕망.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달리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 욕망이 줄어드는 만큼 마음은 가벼워지고 하루하루는 풍요로워집니다. 60세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대부분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 것들입니다. 하지만 남은 20년, 30년을 어떻게 사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복잡하게 살면 노후는 지옥이 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끊임없이 남의 눈치를 보며 살면 몸이 아프고, 마음이 병들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아집니다.
단순하게 살면 노후는 천국이 됩니다. 오늘 먹은 밥 한 그릇이 감사하고, 오늘 걸은 골목길이 아름답고, 오늘 나눈 전화 한 통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 삶. 그게 바로 내려놓음이 만들어주는 노후의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7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면입니다. 체면은 젊을 때 필요한 갑옷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으면 그 갑옷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제는 그 갑옷을 벗을 때가 되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밥값 계산 못해도 괜찮습니다. 비싼 선물 못해줘도 괜찮습니다. 체면을 내려놓는 순간 지갑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는 남의 시선입니다. 저 나이에 저게 뭐야 라는 말이 두려우셔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65세에 그림을 배우고 싶었는데, 70세에 자전거를 타고 싶었는데, 75세에 혼자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남들이 뭐라 할까봐 참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남의 시선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오늘부터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 사십시오. 세 번째는 쓸데없는 물건입니다. 50년, 60년을 살다 보면 집안이 물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 언제 쓰려고 샀지? 라는 물건들이 서랍마다 가득합니다. 물건은 에너지를 씁니다. 많은 물건은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집을 비우면 마음도 비워집니다. 한 달에 한 번 쓰지 않는 물건을 골라버리거나 필요한 분께 드리십시오. 공간이 넓어지는 만큼 마음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네 번째는 과거 후회입니다.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꿀 수 없는 일에 오늘의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르게 살았어야 했는데, 그 생각이 지금 이 순간을 망치고 있습니다. 과거는 배움의 창고입니다. 후회의 감옥이 아닙니다. 지나간 일에서 교훈을 취하되 그 앞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오늘은 어제와 다른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식 집착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은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고, 집착은 자식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40이 넘었는데도 저 사람이랑 왜 결혼했어? 그 직장은 별로야. 애를 왜 그렇게 키워라고 하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는 부모가 오히려 더 존중받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집중하실 때입니다. 여섯 번째는 불필요한 인간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사람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을요.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마음 편한 2~3명이 훨씬 소중합니다. 만날 때마다 피곤하고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은 사람, 그 관계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그게 매정한 것이 아닙니다. 남은 삶을 진심으로 채우기 위한 선택입니다. 7번째는 지나친 돈 걱정입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있는 돈도 쓰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면서 미래의 돈 걱정만 하는 것은 또 다른 낭비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을 세어보십시오. 건강, 시간, 소박한 일상. 그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재산입니다. 돈 걱정은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하시고 지금 이 하루를 충분히 누리십시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원할 때 시작된다. 이 말이 얼마나 깊은 진리인지 40대에는 잘 몰랐습니다. 50대에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어 살아보면
이 말이 그냥 철학자의 말이 아니라 매일 아침 살아내야 하는 삶의 지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들어오는 햇살, 그 따스함이 행복입니다. 손수 끓인 된장찌개 한 그릇, 그 온기가 행복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와 마주 앉아 마시는 차 한 잔, 그 시간이 행복입니다. 천천히 동네를 산책하며 느끼는 바람의 촉감, 그 순간이 행복입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들이 모여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 삶이 됩니다. 그 삶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단순한 행복을 더 잘 누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2다리로 일어났다. 바깥이 맑다. 어제 전화해준 딸아이가 고맙다. 이 3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할 일 3가지를 정해 보십시오. 딱 3가지만입니다. 아침 산책, 화분에 물 주기, 오후에 책 읽기. 이 3가지를 해내면 오늘 하루는 충분합니다. 할 일이 10개, 20개인 사람은 지칩니다. 3가지인 사람은 충분히 해내고 뿌듯해합니다. 아침 루틴을 만드십시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이 작은 루틴이 하루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노후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구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출근 시간, 점심 시간, 퇴근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구조가 사라지면 하루가 흐물흐물해집니다. 작은 루틴이 그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것이 즐거웠는지, 어떤 것이 아쉬웠는지, 일기장에 쓰셔도 좋고 그냥 마음속으로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있으면 잠자리에 들 때 마음이 훨씬 차분합니다. 관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후에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호소하십니다. 하지만 외로움의 해결책이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편안하지 않은 사람 10명을 만나는 것보다 마음 편한 사람 1명을 만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인간관계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프면 달려와 줄 사람 1명, 오늘 먹은 점심이 맛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1명, 같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편한 사람 1명. 그런 사람 2~3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관계를 소중히 가꾸십시오. 자주 연락하고 가끔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십시오. 그 관계 안에서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돈에 대해서도 한 가지 지혜를 드리겠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더 많이 모으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쓰십시오. 좋은 음식, 가벼운 운동, 정기적인 건강검진, 경험을 위해 쓰십시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의 여행,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수업, 오랜 친구와의 여행,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아끼고 아끼다가 정작 내가 쓰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이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는 부모가 오히려 더 존중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식이 자주 전화하지 않아도,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 자기 삶이 충만한 부모를 자식들은 존경합니다. 자기 삶이 없이 자식만 바라보는 부모를 자식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서로에게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불교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이미 자유롭다.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강한 매달림입니다. 돈이 얼마 이상은 있어야 한다. 자식이 이 정도는 해주어야 한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어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슬퍼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 해야 한다를 이래도 괜찮다로 바꾸는 순간 삶은 달라집니다. 돈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봐도 괜찮다. 그 괜찮다가 내려놓음입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이 자유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90살이 넘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논 한마직이 없었고 자식들도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가장 표정이 밝은 분이 그 할머니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늘 웃음이 나세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원하는 게 없어. 오늘 밥 먹었지? 따뜻하지? 저녁이 되면 잠자리 있지? 더 뭐가 필요해? 그 할머니의 말이 어떤 철학책보다 깊습니다. 욕망이 적은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60세 이후 인생은 더 많이 가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더 많이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체면을 내려놓으면 돈이 남습니다. 남의 시선을 내려놓으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후회를 내려놓으면 오늘이 보입니다. 자식 집착을 내려놓으면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내려놓으면 진짜 사람이 남습니다. 쓸데없는 물건을 내려놓으면 공간이 생기고 마음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지나친 돈 걱정을 내려놓으면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인생 별거 없다는 말이 사실은 가장 깊은 지혜였다는 것을. 그 말은 허무함이 아닙니다. 욕망과 집착으로 가득 찬 삶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내려놓을 것들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것, 그게 무엇인지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내려놓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주도권을 남의 시선이나 과거의 후회가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삶을 진짜 나의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과 함께 오늘도 충분히 가치 있는 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댓글에 한 가지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황금노후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솔직히 한번 자신에게 대답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할 때가 언제였나요? 지금 바로 떠오르시나요? 남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날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날입니다. 60이 넘어 혼자 되신 분은 마음 먹으면 매일 이렇게 사실 수 있어요. 혼자라서 외롭거나 슬픈 게 아니고 인생 중에 가장 찬란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독립하고 이제 온전히 자신을 위한 인생을 마음껏 사실 수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게 축복인 걸 모르고 계세요. 혼자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가슴이 턱 막히고 먹먹해져 옵니다. 자식들은 매일 걱정하고 친구들은 안쓰럽게 봐요.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혼자서 아프면 누가 돌봐줘? 그대로 쓰러져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 하고요. 사람들은 참 나쁩니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가 무서워서 매일 약속 잡고 친구를 찾고 자식 집에 들어가서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너무 외로워서 재혼을 하기도 하지요. 이런 분들은 과연 행복해지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행복해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눈치 보며 살고 계십니다. 주변에 보면 힘들게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아픈 현실입니다. 자식과 살면서 눈치 보는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에 걸리신 분, 재혼했는데 가지고 있던 돈도 다 털리고 이전보다 훨씬 불행해지신 분이 있습니다. 인생이 이전보다 훨씬 괴로워지신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사는데 인생에서 자신은 없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한 선택인데 결국 진짜 외로워지는 겁니다. 반대로 60 넘어서 혼자 사는 분들은 놀라울 정도로 활기차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자신 스스로를 위해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 대추차를 마시고 가벼운 산책을 합니다. 복지관에 가서 인기 있는 트로트 노래를 배우고 도서관 가서 좋아하는 소설책도 봐요. 오후엔 마트에 가서 먹고 싶은 단팥빵 3개와 참외 딸기를 사오며 콧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분들은 매일 자신 있고 당당하게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누가 봐도 인생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얼굴에서 행복한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같은 노후인데 누구는 천국이고 누구는 지옥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네, 물론 천국이시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혼자 사는 삶이 축복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은 인생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찬란하게 살 수 있는 분명한 길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누른 후 댓글에 숫자로 1번을 꼭 적어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고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73세 김순자 씨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순자 씨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60평짜리 아파트였어요. 먹을 것도 넉넉하고 며느리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행복해 보이는 노년이었어요. 그런데 순자 씨의 하루는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 며느리 기분이 어떨까였습니다. 거실로 나가도 될까? TV 소리가 너무 크진 않을까? 식사 시간에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아닐까? 그 집에서 40년을 살고 2 아들을 키운 순자 씨가 매일 아침 손님처럼 눈치를 봤습니다. 어느 날 밥상에서 며느리가 차려준 음식에 이건 좀 짜네요 라고 말했더니 며느리 얼굴이 굳는 걸 봤어요. 그날 이후 순자 씨는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짜도 맛있다고 했어요. 싱거워도 맛있다고 했어요. 그게 편하니까요. 그렇게 말들이 속으로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밥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가려고요.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국그릇을 내려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아들은 그 눈물을 보지 못했어요. 이미 며느리와 여행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방에 홀로 누운 순자 씨는 천장을 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아, 나는 이 집 가족이 아니구나. 40년을 살고 자식을 낳고 키운 이 집에서 나는 지금 그냥 동거인이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깨달음이 슬픔이 아니라 하나의 해방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결심했어요. 독립하자. 내 집을 마련하자. 3개월 후 순자 씨는 작은 투룸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자녀들은 반대했지만 순자 씨는 단호했어요.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어. 이삿날 아침 작은 짐을 차에 싣고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는데 순자 씨는 생전 처음으로
어깨가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고 했어요. 물리적으로 짐이 가벼운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내내 짓누르던 무언가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고요. 거리를 걸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그게 그렇게 눈에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외로웠대요. 내가 잘한 걸까? 혼자 사는 게 맞을까? 밤이 되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집이 낯설었어요. 손자 뛰어다니는 소리도 그리웠고 아들 목소리도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 커피를 내려 마시며 TV 소리를 크게 틀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점심은 내가 먹고 싶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었습니다. 나물 많이 넣은 비빔밥을 먹었어요. 김치랑. 간단해도 맛있었어요. 내가 선택한 밥이었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것이라고요. 순자 씨는 그때 처음으로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70이 넘어서 작은 투룸에서 혼자 먹는 밥 한 그릇 앞에서. 그리고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아들과 관계가 오히려 좋아진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데 예전보다 훨씬 편해요. 아들도 말합니다. 엄마가 혼자 사시니까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매일 봐서 서로 불편했는데 이제는 가끔 보니까 더 반가워요. 거리가 사랑을 지켰습니다. 함께 살면서 서로 지치는 것보다 떨어져 살면서 서로 그리워하는 것이 더 건강한 사랑일 수 있어요. 그 그리움이 쌓여 가끔 만나는 날의 밥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거든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0세 박영희 씨예요. 영희 씨는 1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뇌졸 중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사라진 자리는 너무 컸습니다. 남편이 즐겨 앉던 소파 한 귀퉁이, 남편의 칫솔이 꽂혀있던 욕실, 선반, 현관 앞에 놓여있던 남편의 슬리퍼, 그 모든 것들이 영희 씨를 울렸습니다. 밥을 두 사람분으로 짓다가 혼자라는 걸 깨닫고 멈추는 순간, 두 개 놓던 수저를 하나만 놓는 순간, 그 순간들이 얼마나 아프고 낯선지요. 딸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어떻게 살아요? 영희 씨는 고민했지만 결심했습니다. 일단 혼자 살아보자. 안 되면 그때 가자. 처음 석 달이 가장 힘들었어요.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면 이불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성격도 별로였던 남편이 왜 그렇게 그립던지요. 남편이 꿈에 나왔다가 눈을 뜨면 없고, 라디오에서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가 나오면 발걸음이 멈춰지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때가 됐는데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된장찌개나 끓이자 싶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남은 두부와 애호박을 꺼냈어요. 혼자이니까 대충 끓였습니다. 냄비에 된장을 풀면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런데 된장 익는 냄새가 올라오는 순간 갑자기 배가 고팠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된장찌개에 말아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맛있었습니다. 진짜로요. 영희 씨는 그 순간 멈췄어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맛있지? 그리고 알았습니다. 천천히 씹어서였어요. 아무도 기다리지 않으니까. 내가 먹고 싶어서 끓인 밥이라서. 그리고 지금 이 냄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오롯이 나여서. 영희 씨는 그 된장찌개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치울 이유도 어딘가 가야 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 조용함이 처음엔 낯설었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영희 씨는 생각했어요.
아, 이게 외로운 게 아니구나. 이게 평온한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 고요함을 외로움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날 이후 영희 씨는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작은 냄비예요. 혼자 분량이에요. 그런데 그 냄비에서 올라오는 된장 냄새가 매일 아침 영희 씨를 살아있게 해줍니다. 어느 날은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나는 40년 동안 이 된장찌개를 누구 입맛에 맞게 끓였지? 남편은 짜게, 아이들은 싱겁게, 시어머니는 건더기 없이. 그런데 지금 이 냄비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맛이 들어있어요. 처음으로요. 영희 씨는 그 생각을 하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70살에 작은 냄비 앞에서 처음으로 내 입맛의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고독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영희 씨는 40년을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살면서 한 번도 온전히 나로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되고 나서야 처음으로 자신을 만났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먹고 싶은지. 60대 후반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드디어 자신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밝아요. 웃음이 많아졌어요. 전화할 때마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제가 더 행복해요. 영희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다는 것을 70이 되어서야 몸으로 알게 됐다고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재산도 희생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행복한 모습 그 자체였어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72세 최영순 씨예요. 영순 씨는 평생 바다를 좋아했습니다. 동해 바다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남편은 바다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늘 나중에 혼자라도 가야지 생각만 했습니다. 그 나중이 어느새 70이 됐어요. 어느 날 영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바다 가자. 그냥 혼자 버스 타고 바다로 갔어요. 바닷가 작은 민박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이른 새벽에 눈이 떠졌어요. 민박 창문을 열었더니 바다 냄새가 코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어요. 영순 씨는 그냥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혼자서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에 앉아 있었어요. 동쪽 수평선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번지고 금빛이 물들고 그리고 해가 올라왔어요. 영순 씨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진짜 기쁜 눈물. 왜 눈물이 나는지 영순 씨 자신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났어요. 한참을 울다가 영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진작 올걸. 왜 이걸 미뤘을까? 이 바다가 여기 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이 바다가 내가 오기만 기다렸는데. 영순 씨는 그날 바다 앞에 앉아 또 하나를 깨달았어요. 나중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나중에 가야지,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말해야지. 그 나중들이 얼마나 많이 오지 않았는지를요. 민박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순 씨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보고 싶었던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고 있을 시간이었는데도요. 야, 나 지금 바다 왔어. 혼자. 친구는 놀랐어요. 뭐, 혼자? 둘이 한참 웃었습니다. 새벽 바다에서 혼자 와서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웃는 72살. 그게 영순 씨의 새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순자 씨, 영희 씨, 영순 씨. 이 세 분이 공통적으로 하게 된 것들이 있어요. 혼자가 된 후 삶이 달라진 분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을 내가 여는 겁니다. 눈을 뜨면 핸드폰보다 창문을 먼저 열어보세요. 오늘 하늘이 어떤지, 오늘 공기가 어떤지를 먼저 느끼는 거예요. 그 10분이 하루 전체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해줍니다. 순자 씨가 독립한 첫날 아침에 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창문을 열고 오늘 날씨 정말 좋네 하고 혼자 말한 것. 그 한마디가 새 인생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 속을 걷는 겁니다. 공원이면 충분해요. 이어폰을 빼고 그냥 걷는 거예요. 새소리, 바람소리, 발 아래 낙엽 소리를 그냥 듣는 것. 그게 명상이에요. 약이 필요 없어요. 20분만 걸어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겁니다. 영희 씨의 된장찌개처럼요. 요리도 좋고, 뜨개질도 좋고, 화분 가꾸기도 좋아요. 손을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이 조용해집니다. 걱정이 들어올 틈이 없어져요. 네 번째는 하루에 딱 한 줄씩 쓰는 겁니다. 오늘 좋았던 것 하나요.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공원에서 고양이를 봤다.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 이렇게요. 그 한 줄이 쌓이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다섯 번째는 거울 앞에서 나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오늘도 잘 살았어 하고요. 처음에는 어색해요. 그런데 일주일만 해보시면 달라집니다. 거울 속 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나의 편이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에요. 여섯 번째는 작은 목표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오늘 20분 걷기, 이번 주 책 한 권, 이달에 가보고 싶던 카페 한 번. 목표가 있는 하루와 없는 하루는 완전히 달라요. 영순 씨가 바다를 결심한 것도 따지고 보면 작은 목표 하나였습니다. 오늘 바다 가자. 그 한 문장이 새 인생을 열었어요. 일곱 번째는 새로운 걸 하나 배우는 겁니다. 그림도 좋고, 악기도 좋고, 요리도 좋아요. 배우는 동안은 나이가 없어요. 그냥 배우는 사람이 됩니다. 뇌도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요. 여덟 번째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는 겁니다. 복지관 봉사도 좋고, 이웃 말벗도 좋아요. 내가 드리는 위로가 나한테도 옵니다. 남을 위로하면서 나도 위로를 받거든요. 아홉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것 세 가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괜찮아요.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친구 목소리를 들었다. 그 세 가지가 내일 아침을 다르게 열어줍니다. 열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냥 창가에 앉아서 멍 때리는 것, 하늘 바라보는 것, 눈 감고 조용히 숨 쉬는 것. 이 비움의 시간이 있어야 그 다음 시간이 채워져요. 영순 씨가 새벽 바다 모래사장에 그냥 앉아있던 그 시간처럼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시간이 10년치 위로가 됐습니다. 이제 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순자 씨는 요즘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 아들 가족을 만납니다. 예전엔 매일 봤지만 눈치를 봤어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보지만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손자가 달려들면 진심으로 안아줘요. 예전에는 그 손자가 왜 이렇게 피곤하게 뛰어다니나 싶었는데 지금은 그 작은 팔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한 달 동안 쌓인 그리움이 그 포옹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아들이 지난달에 이런 말을 했대요. 엄마가 혼자 사신 후로 저도 엄마가 더 보고 싶어졌어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거야. 영희 씨는 오늘도 아침에 작은 냄비를 꺼냈습니다. 된장찌개요. 두부를 썰면서 라디오를 틀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가 나왔습니다. 예전엔 그 노래가 나오면 발걸음이 멈춰졌는데 오늘은 그 노래를 들으며 두부를 썰었습니다. 눈물이 나면서도 조용히 웃었어요.
그리움과 평온이 같이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말합니다. 남편이 그립지 않은 날은 없어요. 하지만 그 그리움이 이제는 나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하루를 더 소중하게 살게 해줘요. 영순 씨는 지난주에 또 바다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엔 친구 한 명이랑 같이 갔어요. 둘이 새벽 해돋이를 봤습니다. 수평선 위로 해가 올라오는 순간 친구가 영순 씨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손을 잡고 해가 뜨는 걸 봤습니다. 영순 씨는 말합니다.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예요. 72살에 새벽 바다에서 친구 손잡고 해 뜨는 걸 보는 것.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행복하세요? 세 사람이 같은 대답을 했어요. 이게 처음으로 내 삶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빛나는지 아세요? 70이 넘어서 혼자가 되고 나서 드디어 내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완성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자식 집에서 눈치를 보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순자 씨가 그랬어요. 40년을 산 집에서 손님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작은 투룸에서 세상에서 제일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처음 일주일은 외로울 거예요. 하지만 그 일주일만 버티면 창문 너머로 다르게 보이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이 계신가요? 영희 씨가 그랬어요. 2개 놓던 수저를 하나만 놓는 그 아픔을 알아요. 충분히 아파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 끓인 된장찌개 한 그릇이 이상하게 맛있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새 삶의 시작이에요. 그 맛을 기다려주세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중에 하려고 미뤄두신 게 있으신가요? 영순 씨처럼 오늘 가세요. 오늘 전화하세요. 오늘 말하세요.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이 여러분께 주어진 가장 확실한 선물이에요. 60세 이후 혼자가 된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인생이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드디어 자신의 행복한 시간이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살던 시간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위해 살아갈 시간이 온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이 조용한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아름다운 계절일지도 모릅니다. 순자 씨처럼 눈치 보던 방에서 나오셨든, 영희 씨처럼 빈자리가 너무 커서 한동안 울고 계셨든, 영순 씨처럼 가고 싶은 바다를 오래 미뤄두고 계셨든, 지금 이 자리가 늦은 자리가 아닙니다. 드디어 도착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삶에 작은 용기 한 조각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혼자 사시는 부모님께,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다고 하시는 친구분께 단톡방에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도 들려주세요. 오늘 세 분의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닿은 장면이 어디였는지요? 우리 가족끼리라는 말에 국그릇을 내려다보던 순자 씨였는지, 혼자 끓인 된장찌개가 처음으로 맛있었던 영희 씨의 그 점심이었는지, 새벽 바다에서 친구 손잡고 해 뜨는 걸 보던 영순 씨의 그 순간이었는지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지금 비슷한 자리에서 혼자 버티고 계신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엄마, 집 팔고 요양원 가세요. 87세 박순자 할머니가 이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50년을 살던 집이었어요. 아이들 키운 집, 남편과 함께 늙어간 집, 감이 주렁주렁 열리던 마당, 다 기억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아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안전하면 뭐해? 거기는 내 집이 아니잖아. 2025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보면 70세 이상 노인 10명 중 8명이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0명 중 3명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요양시설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은 안전을 말하고 부모는 존엄을 말합니다. 누가 옳은 것일까요?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편안한 것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머무를 곳이 있어서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노년의 마지막 집을 선택해서 어떻게 살아야 당당하고 존엄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노후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자식 눈치를 봐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야기가 끝날 때쯤엔 여러분은 그 해답을 얻으시고 노년이 분명히 달라 보일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50년 된 낡은 2층 주택입니다. 대문을 열면 작은 마당이 있고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1층에는 거실과 부엌, 2층에는 방 2개가 있습니다. 벽지는 여러 번 발해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알 수 없고 계단은 오를 때마다 삐걱거립니다. 화장실은 비좁아서 휠체어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습니다. 최신 요양시설과 비교하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식들이 요양원을 권하는 이유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왜 이곳을 떠나지 않으려 할까요? 그 답은 집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26살 때 이 집에 처음 왔습니다. 신혼 살림을 차린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 다녔고 할머니는 동네 슈퍼에서 일했습니다. 돈은 늘 부족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큰아들은 거실에서 태어났습니다. 산통이 너무 빨리 와서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둘째 딸은 2층 작은 방에서 첫걸음을 뗐습니다. 막내 아들은 마당 감나무 아래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삶이 새겨져 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앉아있던 자리가 있습니다. 10년 전 그 자리에서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가끔 그 자리에 앉아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부엌 찬장에는 딸이 중학생 때 만들어준 머그컵이 있습니다. 삐뚤빼뚤 엄마 사랑해라고 쓰여 있습니다. 2층 계단 벽에는 아이들 키를 재던 연필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집은 할머니에게 건물이 아닙니다. 기억의 그릇입니다. 시간의 지층입니다. 인생 전체가 담긴 앨범입니다. 정약용은 실학자답게 구체적인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삶은 화려함이 아니라 익숙함 위에서 단단해진다. 궁궐의 화려함보다 초가집의 익숙함이 사람을 더 편안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노년에게 집은 재산 목록이 아닙니다. 정신이 쉬는 자리입니다. 마음이 내려앉는 땅입니다. 요양원이 아무리 깨끗하고 시설이 좋아도 낯선 곳입니다. 낯선 침대에서 자고 낯선 사람들과 밥을 먹고 낯선 복도를 걷는 일. 젊은 사람에게는 적응의 문제지만 노인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요양원 침대에 누우면 잠이 안 와요. 50년 동안 자던 내 방, 내 이불이 아니잖아요. 천장도 다르고 창문도 다르고 냄새도 달라요. 거기 누우면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감상이 아닙니다. 의학적 사실입니다. 치매 환자를 낯선 환경에 두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익숙한 환경은 뇌를 안정시키지만 낯선 환경은 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할머니에게 이 집은 치료 공간입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매일 같은 리듬으로 흘러갑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마당에 나가 감나무를 봅니다. 8시에 동네 병원에 갑니다. 30년 넘게 다닌 내과 의원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와 동갑입니다. 할머니 얼굴만 봐도 컨디션을 압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네요.
어젯밤에 잠 못 주무셨어요? 할머니가 대답하기도 전에 혈압약을 조절해 줍니다. 젊은 의사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30년 데이터가 머릿속에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병원 가는 길에는 늘 들르는 슈퍼가 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할머니보다 10살 어립니다. 할머니 오늘 귤 좋은 거 들어왔어요. 당도 높은 거로 골라드릴게요. 할머니가 부탁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줍니다.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에 동네 공원에 갑니다. 벤치에 앉아 있으면 같은 시간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이름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얼굴은 압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날씨 좋네요. 짧은 인사만 나눕니다. 하지만 이 인사가 할머니에게는 중요합니다. 내가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억지로 살면 병들고 자연스러우면 오래 산다. 도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연스러움이란 무엇일까요? 몸이 이미 알고 있는 리듬대로 사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몸은 이 동네를 기억합니다. 병원 가는 길을 외우고 슈퍼 위치를 알고 공원 벤치 높이를 압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낯선 요양원에 가면 이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합니다. 복도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식당은 몇 층인지. 젊은 사람은 며칠이면 적응하지만 90세의 노인의 뇌는 다릅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립니다. 적응하는 동안 넘어지고 길을 잃고 불안해합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의 평균 생존 기간은 익숙한 집에서 사는 노인보다 짧습니다.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라 익숙해서 오래 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래도 혼자 사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맞는 말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분명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과 고립되는 것은 다릅니다. 할머니는 혼자 살지만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매주 일요일 전화합니다. 둘째 딸은 격주로 방문합니다. 막내 아들은 가까이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들릅니다. 동네 주민센터 복지사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방문합니다. 혈압을 재고 약을 챙기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슈퍼 아주머니는 할머니가 사흘 이상 안 보이면 전화합니다. 공원 벤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는 혼자지만 보이지 않는 그물망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안전입니다. 서울 성북동에 해심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노인 공동체 주택입니다. 일반 요양원과 다릅니다. 각자 독립된 방이 있습니다. 문을 잠그면 완전히 혼자입니다. 하지만 1층에는 공동 거실과 부엌이 있습니다. 내려가면 언제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싶으면 내려가고 혼자 있고 싶으면 방에 있습니다. 관계는 강요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여기 사는 80대 할아버지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자유와 함께 있을 자유를 동시에 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요양원은 너무 많은 사람과 억지로 지내야 하고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외롭거든요. 여기는 딱 중간이에요.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자유는 홀로 있음이 아니라 억지로 묶이지 않음이다. 장자 사상의 핵심입니다. 자유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함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관리받는 삶이 아닙니다. 연결된 자유입니다. 최근 해외에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리에서 늙어가기입니다. 요양원으로 옮기지 않고 익숙한 집과 동네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1980년대부터 대형 요양원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대신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방문 간호와 홈케어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노인이 원하면
죽을 때까지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택 노령 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매일 방문하고 물리치료사가 일주일에 2번 옵니다. 식사 배달과 청소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노인은 집에 살면서 요양원 수준의 케어를 받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회가 노인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권리 주체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2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요양시설에 입소한 비율은 약 8%입니다. 나머지 92%는 집에서 삽니다. 하지만 지원은 부족합니다. 방문 간호 서비스는 제한적이고 홈케어 비용은 비쌉니다. 자식이 돌보거나 혼자 버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모두 일을 하고 각자 가정이 있습니다. 매일 돌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을 권하는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전보다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존엄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을 위한다 말하면서 그 뜻을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의가 아니라 폭력이다. 강렬한 문장입니다. 선의도 강요하면 폭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안전을 바랍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뜻을 물었을까요? 어머니,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대신 어머니를 위해 이게 최선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선의는 맞습니다. 하지만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선택은 노인이 직접 결정할 때만 존엄합니다. 자식이 결정하는 순간 노인은 결정 주체에서 보호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불편해도 괜찮아. 위험해도 괜찮아. 내가 선택한 거니까. 하지만 누가 정해준 곳에서 안전하게 사는 건 싫어. 그건 사는 게 아니라 맡겨진 거잖아.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노인은 안전만 원하지 않습니다. 선택을 원합니다. 통제력을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남고 싶은 겁니다. 심리학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 예일대 연구팀은 요양원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식사 시간, 여가 활동, 방 배치 등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B그룹은 직원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A그룹은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B그룹은 반대였습니다. 시설은 똑같았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선택권이었습니다. 사람은 선택할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선택을 빼앗기면 서서히 죽어갑니다. 할머니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감나무입니다. 마당에 있는 감나무는 남편이 심었습니다. 40년 전 할머니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홍시 마음껏 먹으라고 하며 작은 묘목을 심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매년 가을마다 실망했습니다. 그러다 5년째 되는 해 가을, 드디어 감이 열렸습니다. 3개였습니다. 부부는 하나씩 먹고 하나는 남겨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년엔 10개는 열릴 거야. 다음 해에는 정말 10개가 열렸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20개, 그 다음 해에는 30개. 매년 가을 부부는 감을 세웠습니다. 이웃들과 나눠 먹고 자식들에게 보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해 가을, 감나무에는 감이 50개 넘게 달렸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감을 땄습니다. 하나하나 따면서 울었습니다. 그 뒤로 매년 가을 할머니는 감을 땁니다. 혼자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이웃과 나누고 자식들에게 보냅니다. 감을 보낼 때마다 메모를 씁니다. 아빠가 심은 감나무야, 올해도 잘 열렸어.
자식들은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면 감나무를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감나무는 옮길 수 없으니까요. 감나무는 남편이니까요.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나무는 뿌리가 깊고 작은 풀은 뿌리가 얕다. 그러나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란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있는 곳에서 자라고 늙고 사라집니다. 할머니의 뿌리는 이 집입니다. 이 마당입니다. 이 감나무입니다. 뿌리를 뽑아 다른 곳에 옮기면 나무는 죽습니다.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긴장했습니다. 혹시 요양원에 가겠다고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거야. 병원도 싫고 요양원도 싫어. 마지막은 내 방 내 이불에서 맞이할 거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나는 준비됐어. 자식들은 흐느껴 울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왜 울어? 나는 행복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내가 원하는 곳에서 갈 거잖아. 이보다 좋을 수가 없지. 둘째 딸이 물었습니다. 정말 불편하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편한 건 괜찮아. 불편해도 내 집이니까. 편해도 남의 집이면 소용없어. 막내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더 자주 올게요.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가끔씩만 와. 너희도 바쁜 거 알아. 대신 전화는 자주 해. 그날 저녁 할머니는 혼자 마당에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자리에서 별을 본 게 몇 번이었을까요?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이었을 겁니다. 할머니는 감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나 여기서 잘 살고 있어. 당신이 심어준 감나무도 잘 자라고 있어. 올해는 감이 얼마나 달고 맛있었나 몰라. 조금만 기다려. 나도 곧 갈게. 할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소요유편에서 자유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큰 새들은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작은 새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저렇게 높이 올라가? 여기도 충분한데. 하지만 큰 새는 높이 올라가야 자유롭습니다. 각자의 자유가 다릅니다. 할머니의 자유는 이 집에 있습니다. 자식들의 자유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자유를 빼앗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장자가 말한 진정한 자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억지로 묶이지 않는 것, 남의 기준으로 살지 않는 것, 끝까지 나로 사는 것. 통계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집에서 생을 마감한 노인과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한 노인의 만족도 조사입니다. 집에서 임종한 경우 유가족의 90% 이상이 고인이 평화로웠다고 답했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임종한 경우는 60%였습니다. 차이가 30%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료 장비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의 안정 때문입니다. 익숙한 천장을 보며, 익숙한 냄새를 맡으며, 익숙한 소리를 들으며 가는 것. 그것이 평화입니다. 낯선 병원 침대에서 기계음을 들으며 형광등을 보며 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90세 할머니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삽니다. 겨울이 되면 춥고 여름이 되면 덥습니다. 계단은 여전히 삐걱거리고 화장실은 여전히 비좁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매일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마당에 나가 감나무를 봅니다. 오늘도 잘 있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슈퍼에 가면 아주머니가 좋은 과일을 챙겨줍니다. 공원에 가면 벤치 친구들이 기다립니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열면 익숙한 냄새가 납니다.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남편이 앉던 자리입니다. 여보 나왔어. 할머니는 혼자지만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위험하지만 무방비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만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삶은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편안해진다고. 할머니의 마음은 이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자식들의 웃음소리, 감나무 아래 별빛. 이 모든 것이 할머니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연스러울수록 오래 간다고.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삽니다. 몸이 기억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억지로 맞추지 않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자유는 얽매이지 않음이라고. 할머니는 자유롭습니다. 요양원의 규칙도, 자식들의 걱정도, 사회의 시선도 할머니를 묶지 못합니다. 새 성현의 말은 결국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바로 할머니가 서 있는 이곳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년을 문제로 봅니다. 해결해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돌봄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한 존재로 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다릅니다. 할머니는 문제가 아닙니다. 존엄한 인간입니다. 선택하는 주체입니다.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노년에게 줘야 할 것은 보호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관리가 아니라 지원입니다. 결정이 아니라 선택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늙고 싶으십니까? 어디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누가 그것을 정하길 바라십니까? 이 질문들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50년 전 이 집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오늘의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선택하십시오. 어디에 뿌리를 내릴지, 어디서 꽃을 피울지, 어디서 열매를 맺을지. 늙어간다는 건 사라지는 일이 아니라 가장 나다운 자리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누군가 정해주는 곳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곳이어야 합니다. 90세 할머니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것입니다. 집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안전은 시설이 아니라 익숙함입니다. 행복은 보호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존엄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가진 권리입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거든 한번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이 공간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어떤 기억이 새겨져 있는지, 왜 이곳이 내 집인지,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디서 늙고 싶은가? 나는 어디서 쉬고 싶은가? 나는 어디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은가? 그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은 할머니처럼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